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50대에 접어든 주부입니다. 아들 둘 키우며 살고 있고요. 제가 결혼을 좀 늦게 한 편이라서 두 녀석 다 아직 중학생이에요. 똥강아지 같은 두 녀석 덕분에 몸이 바쁘긴 하지만 차라리 아이들 생각만 꽉 차서 다른 생각이 끼어들 틈 없는 요즘이 좋습니다. 녀석들 덕분에 남편 떠올릴 틈 없는 게 제 인생에서는 훨씬 낫거든요. 한때는 좁은 집에서 함께 복잡거리며 아들 녀석 둘 함께 얻어 백년 해로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갑작스러운 부재 이후로 앞으로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나 눈앞이 깜깜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는 제 아이들도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니까 아직 다 키워 사람 구실하려면 앞이 까마득한 새끼들 나 혼자 어떻게 키우나? 그 생각만 하면 가슴 명치에 돌이라도 얹은 듯 갑갑하기만 한 세월이었습니다. 그건 역시 이제는 다 지나간 과거에 불과한 일이지만 말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바보로 만들 수가 있어요. 애들 아빠 잃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 죽지 못해 산 세월을 뻔히 아시는 양반이 어떻게 사람 꼴을 이렇게 우습게 만들 수가 있어요? 애미야, 내가 죄인이다. 다 내가 업보가 많아 생긴 일이니 부디 원망을 하려거든. 나 혼자만 원망해다오. 그리 많지도 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게 되었을 때는 내 인생 이보다 더 큰 시련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 후로 차마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을 겪고서야 제 상식이라는 게 얼마나 좁았는지 알 수 있었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다 제각각이고 내 마음 같은 사람은 나뿐이라지만 그래도 부부로서 같이 산 사람은 달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저는 그 사람에게 부부로서의 의리 지키겠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끝내 돌려받지 못한 제 마음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였을까요? 제 남편은 남들 보기에 대단하게 내세울 것 있는 잘난 남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 가족 소중한 줄 알고 자기 힘으로 성실하게 일해서 가정 꾸리기에 여념이 없던 건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하게 직장 다니며 달마다 따박따박 받아온 월급, 어떻게든 알뜰하게 운용해 같이 자식 둘 키우며 서로 깊게 의지하며 살아온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제 남편이었어요. 비록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외아들이기는 했지만 시아버지 먼저 떠나보내시고 하나 있는 아들 잘 키워보겠다 안 해본 일이 없는 시어머니의 갖은 고생 끝에 넘치지는 않더라도 부족함 없이 잘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식구끼리 단촐하게 살면서 서로 의지하고 살아온 탓에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저 역시 시어머니와 원만한 관계로 지내었고요. 귀하게 키운 아들이라고 남편 편만 들지 않고 같은 여자로서 며느리인 제 입장을 헤아려 주신 시어머니의 너른 마음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같은 며느리 입장을 겪어본 인생 선배라 할지라도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니 시어머니 입장에서 며느리를 생각해 주시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며느리인 저를 많이 생각해 주시는 것은 시어머니의 타고난 성품이 다정하셔서이기도 했겠지만 그보다도 같은 여자로서 시어머니께서 겪어온 일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클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도 그럴 것이 시어머니께서 시집 오셔서 보통 고생을 하신 게 아니시더라고요. 지금은 이 세상뿐이 아니신 시아버지께서 아버지, 남편 노릇을 제대로 했던 분이 아니셨던 모양입니다. 남편 역시 시아버지 얘기만 나와도 평소에는 유순하기만 했던 표정을 있는 대로 찌푸릴 정도로 자기 부친에 대한 적개심을 조금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같이 사는 내내 시어머니를 눈물만 짓게 만들던 남편이었으니 옆에서 자기 어머니 고생하는 꼴을 고스란히 봐온 남편 입장에서 시아버지를 좋아하는 일도 쉽지는 않았겠죠. 평생을 가장다운 가장 노릇이라고는 한 번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일한다는 핑계로 맨날 집 밖으로 돌다가 몇 달에 한 번 집에 돌아온다 치면 종일 술독에 빠져서 술만 퍼마시다가 엄한 사람하고 시비부터 깽판이나 놓고 밖에서 일한다고 고생하는 남편 대접이 고작 있다 있냐며 엄마가 고생해서 준비한 밥상 뒤집어 엎는 건 아주 예사고
개차반도 아주 그런 개차반이 없었어. 그런 분에게는 참 넘치는 배우자이셨던 시어머니인지라 저나 제 남편 앞에서 당신 떠나간 남편에 대해서 헌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저 시집 오고 한 1년쯤 지났을 때였을까? 명절에 저희끼리 술을 한 잔씩 걸치고 마음이 좀 풀어지셨는지 그때야 시어머니 입으로 직접 결혼 생활의 고단함에 대한 이야기를 엿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하고 자식까지 봤지만 그 양반 떠나는 날까지 이해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이기도 했고 세상 모든 게 다 불만이고 모든 게 다 제 눈에 안 차는 사람이었으니 나나 석태도 못마땅한 인간들 중 하나였겠지. 사실 나 그 사람이랑 살면서 그 사람이 갖다 준 돈으로 살림해본 기억이 거의 없어. 떠난 남편을 회상하는 얼굴에 그리움이나 애틋한 감정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삶에 고통만 남겨준 남편이었으니 같은 여사로서 그런 시어머니 심정이 아주 이해가 가지 않은 것도 아니었어요. 제 남편이나 저, 그리고 저희 아이들한테 하시는 걸 보면 절대로 그런 대접받을 만한 분이 아니신데 사람 하나 잘못 만나 저리 고생을 하셨다는 게 안쓰러웠어요. 시아버지에 대해 들으면 들을수록 참 가정 이루어 살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바다 일을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시어머니와 처음 만나기 전부터 원양어선 타는 일을 하셨다는 시아버지셨습니다. 그렇게 짧게는 반년에서 길면 거의 1년 가까이 원양어선을 타고 나갔다가 돌아오는 일을 반복하며 살아왔으니 두 분이 정말로 얼굴 맞대며 부부로서 같이 산 시간을 날짜로 환산하면 1년도 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워낙 얼굴 보는 날이 드물었으니 가족 간에 서로 사이가 화목하지 못했던 것도 무리는 아니라 생각했지만 그래도 일이 힘든 만큼 원양어선 타면 거리가 제법 쏠쏠하다고 들었는데 그렇게나 가게에 보탬이 되지 못했다는 시아버지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어머니야, 나한테 어떻게든 아버지 나쁜 소리 안 하려고 쉬쉬하긴 하셨지만 나라고 몰랐겠어. 배 타고 들어와서 며칠 같이 있지도 않으면서 집에 있을 때는 큰 소리만 내고 그나마도 집에 안 붙어 있고 밖에 나가서 술이나 퍼먹고 도박이나 하러 다니는데 동네 어르신들이 개차반이라고 아버지 욕하는 걸 나라고 모르지 않았다고. 조강지쳐 내버려 두고 혼자 자기 새끼 키운다고 고생하는 사람한테 월급 봉투 한 번 제대로 안 갖다 줘놓고 술집에서 옆구리에 여자들 끼고 술이나 퍼마시는 인간을 어떻게 아버지로서 존경할 수 있었겠어. 차라리 일찍 돌아가신 게 그나마 여러 사람 편하게 만들어준 거야. 잠깐 집에 돌아왔을 때도 이웃들과의 불화가 끊이지 않았다는 시아버지이니 그런 나쁜 소문이 남편 귀에 들어가는 것도 결국은 시간 문제였겠죠. 시어머니 딴에는 남편 조금이라도 덜 상처받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신 것 같던데 그것도 뭐 손발이 맞아야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참 어지간히도 사고를 치고 다니셨구나. 솔직히 한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남편은 벤이라는 사람들을 그다지 좋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원양어선 일을 하시는 분들이 다 저희 시아버지 같겠습니까마는 아무래도 당사자가 겪은 일이 있다 보니 그쪽 일 하시는 분들 전반에 대한 인상 자체가 나빠진 것 같았습니다. 자고로 가장이란 집 밖으로 나돌지 않고 그저 달마다 따박따박 정기적으로 월급 나오는 안정적인 일자리 가지고 가족들 부양하는 게 제일인 법이야. 내 새끼 내 식구들 불안하게 집 밖으로 나돌면서 제대로 돈도 못 벌어오는 인간을 어떻게 가장으로 대우해 줄 수 있겠어? 아무래도 자신의 가장이 그 모양이다 보니 남편에게는 그게 가장으로서의 강박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저랑 같이 살면서 회사 집 밖에 모를 정도로 다른 데는 눈을 돌리려 들지 않은 남편이었어요. 다소 고지식하고 가부장적인 면이 있는 사람이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직장 생활 성실하게 하면서 가장으로서의 역할 충실히 이행하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고 함께 사는 배우자로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또 있을까 싶었으니 다른 부분 조금 맞지 않은 것들은 충분히 감내하고 넘어갈 부분이다 생각했어요.
그러던 남편이 살면서 가장 큰 시련을 겪게 된 건 회사에서 업무상 실수로 해고되면서부터였습니다. 남편 말로는 거래 내역상의 숫자 기입을 실수해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남편이 애써 축소해서 제게 이야기한 것과는 달리 상황이 많이 심각했던 모양이더라고요. 하도 발을 동동 구르고 사람이 안절부절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길래 너무 답답한 나머지 제가 한우 세트까지 사들고 회사를 찾아갔다가 대표실까지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쫓겨나듯 나와야 했습니다. 지금 회사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사모님, 저희 주요 거래 업체 중 하나인데 저희 쪽에서 보내줘야 할 물량 수량까지 잘못돼서 꼬이는 바람에 저쪽에서 납기 계약 못 맞췄다고 손해배상 소송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돈도 돈이지만 아예 거래가 끊길 판이라 지금 회사 내부 상황도 너무 안 좋고요. 지금 들어가셔도 사모님 절대 좋은 소리 못 들으세요. 그래도 10년 넘게 근속한 직원이라고 해고하고 저희들 선에서 보상금 합의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남편에게 소송 걸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평생 큰 사고 저지르지 않고 가늘고 길게 회사 생활해온 사람이 대체 무슨 귀신이 씌어서 그런 큰 실수를 저지른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벌어진 일이고 그나마 이런 시기라도 수습이 된 게 다행스러운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남편 생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그동안 그 회사에 일하면서 내 청춘을 다 바쳤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사람을 이렇게 쓸모없는 인간 취급하면서 내쫓을 수가 있어.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고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어차피 돌이킬 수 없으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해고 이후 남편은 좀처럼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밥도 거의 먹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기 일쑤였어요. 저러다 무슨 일이라도 내지 싶어 말 한마디 붙이는 것도 조심스러웠으나 그래도 새끼가 둘이나 딸렸는데 이제 슬슬 우리 먹고 살 길을 생각해봐야지 않겠냐며 입이라도 때려 고치면 듣기 싫은지 집을 박차고 나서서 또 한참을 돌아오지 않았고요. 평소에 술이라면 그렇게 질색을 하던 사람이 어디서 그렇게 술을 마셨는지 온 몸에서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들어와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이불을 덮어 써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저대로 돌아버릴 지경이었어요. 가뜩이나 남편이 해고되어 이제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눈앞이 깜깜했는데 남편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그나마 그동안 저축해 돈도 회사 측의 보상금으로 있는 대로 긁어서 지불하고 나니 남는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가진 거라고는 지금 네 식구와 함께 살고 있는 집 전세금밖에 없는데 이대로라면 조만간 이 집도 빼고 길바닥에 나앉을 판이었습니다. 그나마 저희 가정에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시련에 시어머니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으셨더라면 당장 몇 달간의 생활비조차 장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가, 내가 너한테 참 면목이 없다. 그래도 제가 그동안 제 애비처럼 살지 않으려고 그렇게 용을 쓰며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생긴다니. 내가 참 복이 없는 인간인가 보다. 결혼해서 성실한 가장으로서 탈없이 살아주고 있는 아들이 인생의 유일한 위안이었던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었을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모질어도 시간이 흐르는 법이고 때 되면 새끼들 먹이고 입히고 키워야 하는데 언제까지 그런 남편 두고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애가 둘이나 되는데 아직 어려서 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들 방치하고 나갈 수는 없으니 결국 제가 남편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래, 그동안 우리 식구들 건사하느라고 당신도 애 많이 썼는데 일이 이렇게 됐으니 당신 속이라고 어디 속이겠어? 그래도 우리 같은 사람들도 부모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우리 새끼들이 있는데 저것들 굶겨 죽일 수는 없잖아. 정 내키지 않으면 당신이 집에서 우리 애들이라도 봐줘. 그래야 나도 나가서 일자리라도 좀 알아볼 수 있지 않겠어? 남편이 하루빨리 일자리 잡을 의욕이 없어 보이니 어쩌겠습니까?
저라도 나가서 돈을 벌어야죠. 이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저라고 당황스럽고 불안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상황이 닥쳤으니 어떻게든 살아봐야죠. 제가 더는 물러설 곳이 없어서 남편에게 한 말이 남편 입장에서는 꽤나 충격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동안 내 꼴이 한심하기는 어지간히 한심했나 보다. 오죽하면 당신이 나한테 그런 소리를 다 했겠어. 나도 내가 이렇게 한심한 놈인지 몰랐어. 내 마누라 속이 이렇게 썩어 문드러지는 줄도 모르고. 나 오늘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자리 알아볼게. 당신은 다른 생각 말고 그저 우리 애들한테만 신경 써. 고지식한 그 사람 입장에서는 사지 멀쩡한 자기가 집에 들어앉고 제 마누라를 밖에 일 나가게 만드는 게 여간 충격이 아니었나 봅니다. 겨우 정신 차린 남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다가도 진작 이렇게 충격 요법을 가했어야 했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찌되었든 남편이 그날 이후로 취업 전선에 나서기는 했지만 일자리 구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이미 남편 나이가 적지 않았고 동정업계에는 아름아름 남편이 어떤 식으로 회사를 나오게 되었는지 퍼져 있으니 그동안 쌓은 경력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취업 공백이 길어지다 보니 한 번씩 이런지 일을 나갔다가도 익숙하지 못한 일에 몸이 힘들어 며칠씩 고생하는 남편이었어요. 몸이 적응을 했다 한들 그런 일이야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주어지지도 않았으니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죠. 결국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저도 그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예전에 아버지 일하시던 쪽에 연락을 해봤는데 그쪽에서는 지금도 사람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일 빠른 출항이 언제냐고 물어봤더니 다음 주라고 하더라. 남편이 배 타는 일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저만큼 잘 아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거길 제 발로 가겠다니. 저 사람이 얼마나 지금 이 상황이 막막했으면 그런 결심까지 했을까 싶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도 아이들 보는 틈틈이 부업이며 뭐며 일거리를 한 짐씩 지어다 어떻게든 가게에 보태려고 애를 쓰고 있었지만 예전 남편 벌이에 턱없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방법이 이것밖에 없나 싶으면서도 깜깜한 앞날에 서러운 마음이 몰려왔어요. 그런 저를 다독이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일자리가 있다는 게 어디야? 잘만 하면 회사 다닐 때보다도 벌이가 더 많다니까 몇 년만 바짝 고생하며 어디 작은 가게 자리라도 하나 알아볼 수 있겠지. 당신도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잖아. 우리 애들 생각해서 몇 년만 더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힘내자 여보. 결국 그렇게 남편의 승선이 결정되었습니다. 뒤늦게 남편이 배에 오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 역시 혼비백산하셨어요. 아이고 석태야. 차라리 지금 엄마 하는 가게를 니들 물려줄 테니까 배 탄다는 말은 마라. 내가 아주 그 소리 들으면 몸이 다 떨릴 지경인데 어떻게 내 새끼까지 그 먼 바다에 내놓고 엄마 어떻게 살라고.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 사람하고 달라요. 오래 탈 생각도 없어요. 한 2, 3년 바짝 벌어 종잣돈만 마련하면 그 돈으로 다른 일 할 거예요. 조심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 결심하면 무르는 일이 없는 남편이었으니 시어머니의 간절한 호소도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그렇게 뱃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빠, 아이고, 내 새끼들 잘 있었어? 엄마 말 잘 듣고 있지? 여보, 어디 아픈 데는 없고? 그럼 여기도 예전 같지 않아서 식사도 잘 나오고 숙소도 제법 괜찮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처음 몇 달간 남편을 그 먼 망만대해로 떠나보내놓고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모릅니다. 바다라는 게 워낙 미지의 영역이잖아요. 아무리 큰 배라 하더라도 파도라도 높게 치면 어떡하나 불안해서 시시각각 남편이 있는 곳 날씨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이 거의 노이로제가 될 지경이었어요. 그런 제 불안함을 알고 있는 남편과 가끔 이렇게 화상통화를 해
남편 얼굴이 멀쩡하다는 걸 확인해야 잠깐 마음이 놓일 정도였죠. 그것도 상황이 허락할 때나 가능한 일이었고 통신 상태가 그리 깔끔하지 못할 때에는 며칠씩 연락을 주고받기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연락이 한번 안 닿을 때마다 시어머니와 손을 꽉 붙들고 불안함에 떨어야 했어요. 하지만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더로군요. 그것도 생활이 되다 보니 언제까지고 처음처럼 마음만 졸여서는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다 가정 건사한다고 남편이 저리 멀리까지 나가서 고생하는데 저도 제 몫을 다해야 했어요. 남편이 고생해서 벌어다 준 돈인데 1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아끼고 아껴가며 이 돈 착실하게 모아 남편과 작은 가게 하나 차릴 미래만 생각하며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남편과 결혼 이래 늘 한 집에서 얼굴 맞대고 살다가 긴 시간 떨어져서 지내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애미야,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다. 혼자 애들 키우면서 남편 기다리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인지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 내가 너 참 볼 때마다 면목이 없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 저희가 부족해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근심만 안겨드리는 게 죄송스러울 따름이죠. 홀로 지내면서 모든 것을 제가 도맡아야 한다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게 몇 달씩 그리운 가족품을 떠나 고생하는 남편에 비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고 가정을 굳건하게 잘 지키고 있어야 그 사람이 돌아올 자리가 생긴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기에 외로움과 불안함이 밀려오더라도 어떻게든 버티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처음 원양어선 일을 마치고 새까매진 얼굴로 돌아온 남편을 보고 저도 모르게 주책스럽게 눈물이 다 나오더라고요. 여보, 고생 많았어. 정말 고생 많았어. 고생이야. 당신이 많았지. 혼자서 애 많이 썼어, 당신. 몸이 떨어져 있으니 마음이 더 애틋해져 갔습니다. 남편은 그새 살도 좀 빠진 것 같고 얼굴이 거칠거칠해진 것이 집 떠나 하는 생활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짐작해 했어요. 가족들 위해서 이런 고생을 마다하지 않은 사람인데 집에 있을 때만이라도 최고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 출항까지 고작 보름 남은 시간이 어찌나 짧게 느껴졌는지요. 그 시간 동안 아이들과 함께 간만에 근교로 여행도 다녀오고 남편 몸보신 시킨다고 평소 같으면 손이 떨려서 엄두도 내지 못할 비싼 음식도 사 먹어보고 집 떠나 있는 동안 남편이 추억하며 힘을 낼 수 있는 좋은 일들 하나라도 더 만들어주려고 노력했죠. 그렇게 몇 번의 출항과 하선이 반복되고 긴 기다림과 짧은 만남이 이어지길 2년이 넘어갔습니다. 다음에는 지금까지 일하던 국내 쪽 말고 외국 어선을 타보려고. 외국 어선? 그렇게 일자리 막 옮겨도 괜찮은 거야? 어차피 다 단기 계약인걸. 뭐 돈도 그쪽에서 더 많이 준다고 하고 그리고 이런 일이 그래봤자 배 안에서 여러 국적 사람들 다 섞여 있어서 이미 옮겨간 한국 사람도 많다고 하니 지금이랑 일이 크게 다를 것도 없어. 그래야 하루라도 더 빨리 돈 많이 벌어서 이 일 빨리 끝내지. 남편이 처음 이렇게 말했을 때 제가 이 일에 대해 별로 아는 것이 없으니 불안한 생각이 들었지만 자신 있게 말하는 남편 태도에 설마 별일이야 있겠나 싶었습니다. 그쯤에는 저도 남편과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져 지내는 생활이 많이 힘에 부쳐 있었기 때문에 남편 말대로 하루라도 이 생활 빨리 정리할 수 있기만을 바랐어요. 그동안 부부가 안팎으로 고생한 덕분에 돈도 어느 정도 모았고 이제는 조금만 더 고생하면 남편을 저 먼 바다로 떠나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자 그마저도 더 깊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새로운 회사와 계약하고 출항했어요. 이번에는 계약 기간이 9개월이 넘는다고 하니 평소보다 더 긴 일정에 걱정스러웠으나 이제 제법 뱃일에 익숙한 태가 나는 남편의 씩씩한 뒷모습에 이번에도 어김없이 건강하게 우리 가족 곁으로 돌아와 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당신,
요새 왜 이렇게 연락이 뜸해? 이 배 규모가 전보다 훨씬 크고 같이 탄 사람들도 많아서 그런지 신호가 중간에 뚝뚝 끊기는 일이 흔하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연락할 테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나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 예전 배에 탔을 때보다 남편의 연락하는 주기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다는 게 신경 쓰이기는 했지만 화상통화 속 남편의 얼굴이 여전히 밝아 보여서 그런 남편 말을 믿었습니다. 솔직히 그 상황에서 제가 믿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었고요. 그래도 저도 남편과 이런 생활하는 시간이 좀 쌓였다고 처음처럼 마냥 불안한 마음에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던 초반과는 달리 조금은 마음의 여유가 생겨 있었습니다. 이 집도 이제 한두 해면 끝난다 생각하니 마음이 좀 너그러워지기도 했고요. 벌써 남편은 6개월 넘게 무탈하게 순항하고 있었고 이제 두어 달만 더 기다리면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기운이 났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입국할 날짜가 두 손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 가까워졌던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라뇨?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사고라니? 수화기 너머로 영어로 뭔가 수덕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한국인 직원으로 들리는 사람이 그걸 제게 통역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저는 충격에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고작 며칠만 더 있으면 얼굴을 볼 줄 알았던 남편이 배에서 실족을 했다는 한마디를 들은 그 순간부터 저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워낙 타고나길 겁이 많은 사람이라서 나서서 위험한 일을 할 사람이 절대 아닌데 풍란도 거세서 다른 인부들도 죄다 배 안으로 들어간 상황에 왜 그 사람이 밖에 나가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방금 분명 실족을 했다고 했는데 그럼 그 깊이도 알 수 없는 깊은 바다에 남편이 빠졌다는 소리인 건지 시끄럽게 오가는 소리는 많은데 정작 머리에 제대로 들어오는 소리는 하나도 없어서 정말 밀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이 지금 어디 있다는 건데요? 내 남편 어디 있냐고. 저희 쪽에서도 수습을 해보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워낙 바다 상황이 안 좋아서요. 이런 소식 전해드리게 되어 정말로 죄송합니다. 죄송이고 나발이고 내 남편 어디 있냐고. 내 남편 데려와. 내 남편. 이성을 잃고 악을 쓰는 제 엄마를 보고 놀라서 제 두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아이들이 울면서 건 전화에 저희 시어머니가 혼비백산에서 달려오셨어요. 어미야,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석태가 사고가 났다니. 어머니 어떡해요. 그 사람 어떡하면 좋아요? 저 이제 어떡해요, 어머니? 처음 남편을 바다로 떠나보낼 때만 하더라도 이런 일이 생길까봐 무섭고 또 두려웠지만 힘든 일을 하면서도 항상 가족부터 생각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을 보고 애써 그런 불안감을 떨치고 살던 저였습니다. 이런 비극이 도무지 현실로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당장 다음 주에 들어오기로 한 애들 아빠를 그 너른 바다에서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뇨.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어서는 안 될 일이었어요.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일주일여의 시간을 흘려보내고 이윽고 들어온 거대한 원양어선을 바라보며 내 남편이 나오기만을 간절히 바랐으나 결국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항구에서 서러움에 오열하다가 결국 까무러친 저를 붙들고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러댔어요. 애미야, 정신 차려라, 애미야. 제가 간신히 눈을 떴을 때는 인근의 병원이었습니다. 링거가 꽂혀있는 제 팔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시선을 돌리니 온 얼굴이 눈물 범벅인 저희 시어머니 뒤로 낯선 남자 두 명이 보였습니다. 한 사람은 외국인이었고 한 사람은 한국인인 걸로 봐서 사고가 난 남편이 탔던 외국 어선의 관계자로 보였습니다. 정말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남편분 시신은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전 선원에게 선실에 들어가라고 안내방송까지 했는데도 가판에 머문 당사자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오가는데도 귀 속에서 말들이 웅웅 맴도는 것이 여전히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내 남편의 시신조차 확인하지 못했는데 내 남편의 죽음조차 받아들여야 한다니. 제 부친 때문에 그리 바다를 싫어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제 아버지와 다를 바 없는 마지막을 겪었다 생각하니 정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이 그을린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 들어올 것만 같은데 이제 다시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게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끼들이 제 엄마를 보면서 우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가, 그래도 기운을 내야지. 장례라도 치르려면. 시신도 없다는데 무슨 장례를 치러요. 어머니, 그 사람 안 죽었어요. 죽었다는 증거가 아무 데도 없잖아요. 그 사람 안 죽었어요, 어머니. 아가, 제발. 내 눈앞에서 남편의 시신을 확인하지도 못했는데 고작 실종되었다고 장례식을 치르자니 저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자식을 잃으신 분이었으나 그때는 제가 미칠 것만 같아서 그것조차도 신경을 제대로 쓸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남편 잃고 넋이 나가 있는 동안 남편 일과 관련한 여러 상황을 도맡아 처리하는 것도 시어머니셨습니다. 승선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남편 측 과실이 크다고 판단되었기에 보상금 대신 사측에 얼마 되지 않은 위로금이 나왔다고 했지만 그깟 돈 몇 푼에 신경 쓸 겨를도 없었고요. 그저 돌아오지 못한 내 남편, 마누라와 새끼들 먹여 살리겠다고 그 깊은 바닷속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를 내 남편만 생각하면 숨 쉬는 것조차 죄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저를 보고 시어머니가 제게 애원을 하셨어요. 애미야, 제발 정신 좀 차리거라. 네 새끼들 생각하면 너 이러면 안 돼. 이제 애들한테는 너밖에 없는데. 그때는 그런 시어머니의 애원도 제대로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눈 딱 감고 죽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거기 보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어떻게든 둘이서 무슨 일이라도 했으면 입에 풀칠을 하고 살았을 텐데 제 남편을 사지로 떠밀었다는 생각에 제 스스로가 너무나도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께서 모든 가산을 정리하고 낙향하겠다는 뜻을 밝히셨을 때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애미야, 내가 더는 여기에서는 못 버티겠어서 그런다. 자식 먼저 앞세운 년이 무슨 낯이 있어 너랑 손자들 곁에서 지내겠어. 그저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지내다 가련다.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이미 식당이며 여기 집이며 다 처분하고 정리했다. 이건 너랑 애들 몫이야. 그러면서 제 앞으로 쓱 내민 통장에 무려 3억 원이라는 거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돈 다 저 주고 나면 앞으로 어머니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도 그 사람 그렇게 되고 속이 말이 아니셨을 텐데. 저는 저 힘든 것만 생각한다고 어머니 마음은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고 잘못했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그냥 여기 계세요. 네? 가족들 한 사람 없는 곳에 가서 어떻게 지내시려고요? 내가 여기서는 자꾸 우리 석태 생각이 나서 도저히 괴로워서 못 버틸 것 같아서 그래. 너도 가장 잃고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막막하겠니? 너까지 나랑 비슷한 신세 만들어서. 너한테는 내가 정말 면목이 없다. 이 돈 보태면 가게라도 하나 차리면 애들이랑 먹고는 살 수 있을 거야. 내가 너한테 이것도 해주지 않고 가면 죽어서도 우리 석태 앞에 고개를 못 들고 갈 것 같아서 그런다. 그러니까 사양 말고 나 좀 보내다오. 안 돼요. 안 돼요, 어머니. 그 후로도 여러 번 눈물로 흡수해보았지만 시어머니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아들을 잃은 아픔이 크셨을 텐데 그런 시어머니께 조금도 위안이 되어드리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결국 자주 연락하겠다는 다짐을 몇 번이나 받아내고 나서야 시어머니를 당신 고향 어촌마을에 모셔다 드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 길로 시어머니와의 연락은 끊겼습니다. 뒤늦게 다시 시어머니 고향 마을을 찾았을 때는 텅 빈 집에 시어머니 편지 한 통만 덜렁 남아 있었어요. 애미야, 내가 너한테는 정말로 면목이 없다. 이 죄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나는 어디 조용한 섬에서 속지 않은 마음으로 쥐 죽은 듯 살다가 갈 테니 너도 더는 석태나 나한테 매여 있지 말고 네 인생만 생각하며 살려무나. 우리 손주들 잘 부탁한다. 정말 미안하다. 남편을 잃은 것도 모자라 시어머니까지 이렇게 떠나보내다니 심장에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당장 시어머니를 찾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그분도 얼마나 상심이 크시면 이렇게까지 하실까 싶어 시간을 들이는 게 맞는 건가 혼란스럽기도 했어요. 주변 이웃들에게 수소문을 해보기도 했지만 이웃들에게도 한마디 언질없이 떠나버린 시어머니셨습니다. 와중에도 목구멍인 포도청이라 새끼들 먹여 살리기는 해야겠으니 돌아가서 제 밥벌이라 하고 살면서도 시어머니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렸습니다. 염치 없게도 시어머니가 주고 가신 돈과 남편이 그간 제 몫은 갈아가며 벌어온 돈으로 작은 가게 하나 얻어서 먹고 살만해지니 더욱 그 두 사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모진 일을 겪고도 세월은 유수와도 같이 흘러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고 가게도 점차 자리가 잡혀 직원들도 쓰게 되니 저도 조금은 숨 돌릴 틈이 생겼습니다. 그 사이에도 틈만 날 때마다 한 번씩 어머니 고향 마을로 내려가 저희 시어머니 행방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수소문해 보았지만 좀처럼 실마리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벌써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 소식을 듣지 못하게 된 지 5년 가까운 세월이 다 되어가자 이대로 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시어머니 연세를 생각하면 그렇게 혼자 계시다 무슨 병고를 당하실지도 두려웠습니다. 결국 본격적으로 사람을 사서 시어머니 행방을 추적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이런 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라 다르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무인도로 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뱃사람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브로커가 한 달에 한 번 생필품 등을 조달해 주느라 여전히 시어머니 계신 곳을 방문하고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어요. 굳이 본인이 원치 않아서 거기까지 들어갔다는데 찾지 말고 그냥 두시지. 보통 그런 데까지 가서 몸 숨기는 사람들 사정 떳떳지 못한 거야 당연한 일이고 괜히 엮여봐야 좋을 거 없어요. 사람 범죄자 취급하지 마세요. 저희 어머니 그런 사람 아니에요. 발끈해서 화를 내는 제 반응에도 냉소적이었지만 어찌되었든 그 사람도 떳떳할 건 하나 없는 입장이니 마지못해 앞장섰습니다. 근 5년여 만에 시어머니를 뵌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울렁거렸습니다. 서해안으로 1시간이 넘도록 배를 타고 들어가 인가라고는 이미 사람들 다 떠나고 남아있는 폐가 몇 분인 섬 해안에 발을 내디디며 기가 막혔습니다. 홀로 시어머니가 계신다는 낡은 집으로 향하는 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사람이 찾아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시어머니가 집 뒤편의 텃밭에 쭈그리고 앉은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예전보다 흰머리가 더 내려앉은 뒤통수를 보니 가슴이 아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엄마, 혼자 그러지 말고 같이 하자니까. 천연덕스럽게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말을 붙이는 수염이 덥수룩한 중년의 남자. 무인도에서 외롭게 홀로 지내시는 줄 알았던 시어머니는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제가 알던 모습과는 달리 긴 더벅머리에 턱 주변에 수염이 잔뜩 덮고 있었으나 그렇다 한들 제가 그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5년 세월 동안 그리 꿈에서조차 잊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그리워했던 바로 그 사람. 망만대에서 시신조차 찾지 못한 채로 떠나보내야 했던 내 남편. 바로 그 사람이 저기에 시어머니 곁에 서 있을 줄이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날더러 죽어서 시신도 못 찾는다고 해놓고 그렇게 자식 먼저 앞세운 죄인이라며 가산 죄다 정리해 제게 주고 떠난다 하셨던 시어머니 옆에 버젓이 서 있는 저 인간은 대체 그럼 누구란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5년입니다. 무려 5년을 사람을 이리 미치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제 어머니와 이 섬에서 저리 두 눈 멀쩡히 뜨고 살아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곧 인기척을 느낀 두 사람이 놀란 토끼 마냥 휙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와 시선이 맞부딪힌 두 사람이 경악했습니다. 애미야. 여보, 당신이 여기 어떻게... 저를 보는 두 사람 눈빛은 놀라움을 넘어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그랬겠죠. 돈 몇 푼 던져주고 평생 나를 속인 채로 두 번 다시 보지 않을 생각으로 여기까지 숨어들었을 텐데 거기 떡하니 모습을 드러냈으니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놀랐다 한들 제게 비할 수 있겠습니까? 놀라움과 경악, 혼란스러움과 분노 그리고 이 꼴을 본 와중에도 어쩔 수 없이 떠오르는 미약한 반가움마저 뒤섞여 저는 그만 악을 쓰고야 말았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당신 도대체 뭐야? 당신이 어떻게 여기 있어? 살아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지금껏 나한테 연락 한 번이 없었어.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당신 잃고 죽지 못해 하루하루 살면서 얼마나 끔찍했는데. 어머니, 이게 뭐예요? 어머니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지금까지 속인 거예요? 어미야, 제발 진정하고 내 말부터 들어봐, 어? 지금까지도 아무 말씀 없이 섰던 분이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한다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그때 얼마나 폐인같이 살았는지 옆에서 똑똑히 지켜봐 놓고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 내 탓이야. 너 대체 뭐야? 너 어떻게 된 인간이길래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벌일 수가 있어? 네 마누라 두고 네 새끼 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저를 붙들어 보려는 그 두 사람을 흥분해서 패대기 치고 바닥에 널려있는 가재도구를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 던지는 등 부릴 수 있는 패악이란 패악은 다 부렸어요.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믿었던 이들에게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기만당했다는 사실에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말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유는 몰라도 저나 새끼 곁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으면 그저 생사만이라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죽었다고 거짓말을 치고 제 가슴에 이렇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 마음에 이렇게 큰 대못을 박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자식까지 같이 낳고 살아온 부인 아닙니까?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한참을 그 패악을 부린 끝에 간신히 이성의 끈을 부여잡을 수 있었습니다. 대체 뭐야? 대체 뭔 짓을 저질렀길래 살아있다고 떳떳하게 얘기도 못하고 사람 하나 없는 이 무인도에 처박혀 있어? 여보, 그게... 똑바로 말해. 더는 사람 바보 만들 생각 말고. 당장이라도 잡아 죽일 듯한 제 기세에 남편이라는 놈이 울먹이며 그간의 사정을 모두 고했습니다. 외국계 원양어선을 탄 이후로 외국인들과 어울리며 친하게 지냈던 남편이 그 지인이라는 놈 여동생과 그만 눈이 맞았다는 소리를 말입니다. 처음에 지인이 화상통화하던 자리에 몇 번 끼던 것이 둘만 연락을 주고받는 일이 잦아지고 그렇게 한 번 만나보지 못한 여자와 정이 쌓아버렸던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정말 미친놈이 아닌가 싶었어요. 저와 화상통화가 뜸해졌던 게 한 번 만나보지 못한 여자에게 한눈이 팔려 그랬다는 걸 생각하니 정말이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등신이 어떻게 바람을 피워도 이런 식으로 피울 수가 있는지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경우가 다 있나 싶었죠. 놈이 제게 거의 질질 짜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배에서 사람 만난 일이 없으니 외로워서 그만. 그렇게 만나기로 하고 중간 정박지의 하선에서 그놈 따라서 그 여자를 만나러 갔는데 그 길로 그만 붙들려 버렸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남편 놈이 계획적으로 범죄에 타깃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자를 만날 생각에 들떠서 어딘지도 모를 곳에 제 발로 기어들어가 감금당한 남편 놈이 그동안 번 돈 다 털리는 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여자 역시 그 범죄 조직 일원으로 전문적으로 꽃뱀 노릇을 하는 인간이었겠죠. 그것도 모자라 본국의 연락에 당장 돈 더 붙이지 않으면 니놈은 여기서 살아나갈 생각 말라며 목숨의 위협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차마 여자한테 홀려 감금당하고 돈 뜯긴 것도 모자라 목숨의 위협까지 당하고 있다는 말을 저한테는 할 수가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제 모친 쪽에다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이 미친놈아, 이 정신 빠진 놈아, 그러니까 고작 여자 때문에 신생 망치고 그거 수습할 자신이 없어서 죽었다고 거짓말을 해? 니놈이 생각이 있는 인간이야, 없는 인간이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차마 당신한테 미안해서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었어. 미안해. 내 지난 세월을 이렇게 지옥같이 만들어 놓고 고작 한다는 소리가 미안해? 어미야, 제발 진정해라. 다 내 탓이다. 내가 자식 새끼를 잘못 키웠어. 그래도 나한테는 자식이라고는 저놈 하나뿐인데 그렇게 비명횡사하게 둘 수는 없잖니. 그래도 사람은 살려야지. 어머니도 똑같아요. 나중에 갈라설 때 갈라서더라도 이 사람 살아있다는 것 정도는 알려주실 수 있었잖아요. 내가 무슨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내 남편 사지로 보낸 죄책감에 사는 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등신천치로 만들 수가 있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어미야, 이게 다 내 죄다. 내가 죄가 많아 그런다. 그래도 너도 자식 키우는 어미잖니. 어떻게 어미가 돼서 자식을 버릴 수가 있겠어. 그러니 속죄한다 생각하고 전 재산 정리해 네게 남기고 이놈은 내가 데리고 떠났잖니. 내 업보다 생각하고 이놈 내가 거둔 거니 부디 원망을 하려거든. 나 하나만 원망해다오. 죄는 둘이 같이 지어놓고 왜 어머니만 원망을 해요? 나한테 이렇게 끔찍한 짓을 해놓고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은 지금 이 상황이 납득이 가십니까? 제 자식 치부 감춰보겠다고 죽은 사람을 만들어 며느리와 손자한테까지 떼어놓은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라면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차라리 이혼을 하면 했지. 어떻게 제 부인을, 제 자식을 이렇게 기만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이랍니까? 남편도 남편이지만 시어머니에게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래도 고부지간이라고 지내며 시어머니와 정을 쌓아온 세월이 결코 짧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을 위한다는 핑계로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잔인해질 수가 있는지 저희의 지난 세월이 그렇게 무정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댁들처럼 끔찍한 인간들하고 더는 엮어서 살 수 없어요. 내가 대체 내 새끼들한테 당신들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 그러니 다시는 나나 내 애들 앞에 나타날 생각 마. 여보, 내가 당신한테는 정말 천벌을 지었어. 그래도 우리 애들 애들 얼굴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되겠어? 감히 지금 누굴 입에 올려. 너 죽은 척하고 여기까지 기어 들어왔을 때는 평생 우리 애들 안 보고 살 생각 아니었어? 아니야.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일 좀 수습되면 그때는 정말로 당신이랑 애들 앞에 사죄하려고 있었어. 정말이야. 내가 네 돈 말을 어떻게 믿어? 애미야, 그래도 천륜인데. 그 천륜 누가 먼저 끊었어요? 인간이면 우리 식구 앞에 나설 생각은 말아야지. 평생 업보라 생각하고 책임지신다니. 저 인간 어머니가 책임지고 이 섬 밖으로 평생 못 나오게 단단히 지켜보세요. 제 모친하는 말에 죽은 인간까지 됐는데 설마 그 정도도 설득 못하실 건 아니겠죠? 어미야, 제발. 너 순순히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지금껏 사기친 거 밖에 있는 저 브로커며 배 직원이라며 사기쳤던 인간들한테 싸그리 잡아서 사기죄로 감옥에 쳐넣을 줄 알아. 듣자 하니
저런 브로커들 수틀리면 사람 하나 쓱싹 하는 것도 일도 아니라던데. 어디 서해 외딴 섬에 염전 노예로 팔려가기 싫으면 쥐 죽은 듯 조용히 살아야 할 거야. 어미야, 제발 그것만큼은. 그러니까 자식 새끼 남은 인생 더 험해지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평생 나나 우리 애들 앞에 얼굴 들이밀 생각하지 말라고. 알아들어? 정말 저것들 인생을 개박살낼 기세인 저를 보고 눈물을 쥐어짜낸 모작골이 역겨워 구역질이 올라올 지경이었습니다. 울어도 이런 억울한 일 당한 내가 울어야지. 당신들이 잘한 게 뭐가 있다고 눈물을 흘려. 분명히 말하지만 나나 우리 애들 먼저 버린 건 당신들이야. 내가 안 찾아왔으면 끝까지 사랑 기만하고 속였을 거면서 이제 와서 가증스럽게 가족 생각하는 척하지 마. 니놈이 그렇게 증오했던 네 아비보다도 더 끔찍한 인간이니까. 뒤늦게 후회의 눈물을 흘려봤자 남편을 잃었다 생각하며 절망했던 제 지난 세월에 비하면 우스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곳의 모든 진실을 묻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야 워낙 저지른 구린 짓이 한둘이 아니다 보니 제 말에 따르지 않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산 사람 하나를 없는 사람으로 만드느라 팔자에도 없는 험한 인간들과 엮였으니 행여나 무트로 올라와 허튼 짓이라도 했다가 제가 그쪽에 찌르면 무슨 짓을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 대담한 일을 벌이는데 적지 않은 돈이 들었을 테니 전 재산 정리에 제게 넘겼다는 시어머니의 말도 거짓이었겠죠. 그걸 알고 시어머니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따로 변호사를 만나 공증까지 받아두었습니다. 앞으로 그 고립된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돈까지 제게 저당 잡힌 셈이 되었으니 생존을 위해서라도 감히 제 말을 우습게 여기지는 못할 겁니다. 저는 그동안 미련하게 미루고 또 미뤄왔던 한때는 남편이었던 그 남자의 사망 신고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놈이 살아서 제 처자식 다 버리고 외딴 섬에서 숨을 쉬고 있다 한들 저나 제 새끼들한테는 이제 죽은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놈의 사망 신고를 한 그날이서야 더는 꿈속에 그놈이 나타나는 일도 없이 죽은 듯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밝힐 수 없으니 익명성이 기대어 여러분들께라도 털어놓아 보네요. 스스로 털어놓으면서도 기가 막혀요. 저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저 보통의 여자일 뿐인데 어떻게 나 같은 평범한 사람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스스로도 거짓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새끼들한테까지 이런 꼴을 보게 만들 수는 없으니 저는 이 영원한 비밀을 평생 홀로 떠안은 채로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내게 남은 유일한 가족인 아이들만 생각하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누구에게도 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물어봤을 때 어머니 일찍이 죽었다고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얼굴 한번 제대로 본 적이 없어서 기억나지도 않는 어머니지만 가끔 밖에 나갔을 때 누군가가 자기 부모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나에게도 저런 어머니가 있었겠지 하는 생각에 기억 하나 제대로 없는 어머니가 그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제가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뭐 죽은 여자 이야기를 하고 있어 라며 제게 크게 화를 냈습니다. 어릴 때는 왜 대체 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화를 내는지 영문도 이유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싫어하기에 저는 점점 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그저 혼자서 간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에게 유일한 부모님인 아버지이지만 아버지랑도 오래 살진 못했어요. 아버지가 서울로 돈을 벌러 가야 하는데 아직 어린 저를 데리고 가면 일에 집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를 친할머니의 집에 맡겨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친할머니네 집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아버지한테 버림을 받는 느낌이었거든요. 아빠, 나 아빠랑 같이 가서 살면 안 돼? 나 떼도 안 쓰고 울지도 않을게. 아빠 귀찮게 하지도 않을게. 방해 안 할 테니까 아빠랑 같이 살고 싶어.
하지만 아버지는 냉정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아들이긴 하지만 한 번도 저를 제대로 사랑해 준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따뜻한 쓰다듬 한번 받아보지 못했고 빈말로라도 사랑한다는 이야기조차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모든 부모님이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가서야 저희 아버지가 유독 무뚝뚝하며 아마 어쩌면 실제로도 저를 그리 사랑하지 않았을 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친할머니네 집은 편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보고 싶은 마음이 가시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빠가 보고 싶다며 엉엉 울고 날뛰면 친할머니는 달래기 바빴습니다. 아빠 언제 오는데? 아빠 보고 싶단 말이야. 울지 마라, 울지 마. 아빠 곧 올 거야. 아빠가 곧 우리 정식이 보러 금방 올 거야. 응? 깎아 먹자, 우리. 깎아. 친할머니는 언제나 뻔한 거짓말로 저를 다독였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전 친할머니의 말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친할머니는 제가 올 때마다 아버지가 곧 저를 보러 올 것이라며 이야기를 했지만 그 말이 한 번도 지켜진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짓임을 알고 있어도 친할머니가 그만큼 저를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저는 그 말을 믿는 척 울음을 그치곤 했습니다. 나중에 친할머니에게 들어보니까 아버지는 다른 여자랑 재혼을 한 것 같았습니다. 아마 그 집에서 살고 있느라 저를 보러 오지도 않았던 거겠죠. 아버진 유일하게 1년에 딱 2번 명절 때만 저를 보러 왔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아마 아버지의 의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친할머니가 언젠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면서 너는 아무리 새살림을 차렸다고 해도 네 핏줄 훤히 타고난 아들이 여기 있는데 어쩜 이렇게 관심을 하나 안 가지니? 여자랑 잘 먹고 잘 살 거면 명절만큼은 네 아들 제대로 챙겨라. 라고 화를 내며 이야기하는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놀 것도 친구도 없는 깡시골에서 아버지조차 저를 그다지 찾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저에게는 아버지밖에 없었습니다. 명절마다 내가 말을 잘 듣고 그러면 아빠도 더 자주 오시겠지. 순진하고 어렸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날 추석 명절에 아버지가 오시면 힘도 제대로 안 들어가는 손으로 안마를 해드리겠다며 나섰고 아버지가 시키는 심부름은 토 한 번 안 달고 전부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아버지의 안중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아빠는 나를 싫어해. 아이고, 아빠가 우리 정식이를 왜 싫어해? 아니야. 아빠는 그냥 정식이만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물을 때마다 친할머니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친할머니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떼쓰며 서울로 아빠 보러 갈래. 아빠 보러 갈 거야. 할머니, 나 아빠 보러 가고 싶어. 내 소원이야. 한 번만 들어주면 안 돼? 라며 울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말려도 제가 계속 눈물을 흘리니까 결국 친할머니는 저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할머니 손을 잡고 기차를 탔는데 어찌나 감격스럽던지 아버지를 볼 생각에 한껏 부풀어 올랐습니다. 아직도 그 상황과 그 기분이 잊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 내려서 할머니 손을 잡고 아버지의 집 근처에 다다랐을 때 저는 아버지를 목격했습니다. 모르는 여자와 아이들의 곁에서 저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웃음을 만면에 가득 머금고 있던 아버지의 얼굴을 말입니다. 애비야, 우리 왔다. 할머니가 큰 소리로 아빠를 불렀습니다. 저는 옆에서 환한 미소로 아버지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냉랭한 반응뿐이었습니다. 어머니, 말도 없이 올라오시면 어떡해 해요? 아니, 전화를 안 받으니까 애는 너 보고 싶다고 울고 내가 어떻게 하겠니? 너 울었어? 아빠가 기다리라고 했지?
왜 할머니를 귀찮게 해? 전 아빠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아빠의 모습, 나에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미소를 낯선 여자와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아빠의 모습을 봐서일까요? 저는 아빠의 다그침에 잘못했다고 눈물을 뚝뚝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호랑이가 잡아 물어갈 놈아! 네가 지금 이게 할 짓이냐? 이 썩을 놈의 자식! 할머니는 아버지에게 큰 소리를 내시고는 어느새 제 손을 잡고 다시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기차역으로 가는 길 내내 굳이 친할머니가 어떠한 말을 덧붙이지 않아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버지의 아내, 그리고 아버지가 정말로 사랑하는 아이들. 아버지에게 저는 짐이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친할머니네 집에 맡겨놓고 명절에나 죽지 못해 간신히 와서는 얼굴을 비추는 것이 전부였겠죠. 내심 아버지가 저를 그다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어떠한 희망이 있었으며 설마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버지의 인생에 있어서 짐이 될 거라고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그날을 계기로 친할머니의 속을 참 많이 썩이면서 방황했습니다. 학교에서 질이 나쁜 애들이랑 어울렸고 매일같이 친할머니가 저를 걱정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집에 안 들어가면서 뒷골목에 주저앉아 약한 애들을 시켜서 사오게 한 담배를 피며 하루 왼종일 동네를 돌다가 해가 뜰 때쯤 집에 들어가는 일이 잦았습니다. 정씨가 왜 이리 늦게 들어오냐? 아, 그냥 늦었어요. 왜 기다려요? 기다리지 말라니까. 친할머니는 제가 언제 들어가도 뜬 눈으로 저를 기다리고 계셨고 제가 그런 친할머니를 외면하며 방에 들어가려고 하면 차마 저에게 제대로 말을 걸진 않으셨지만 언제나 제가 걱정된다는 표정으로 안쓰러이 저를 쳐다보곤 하셨습니다. 멍청한 저는 중학교 3년을 꼬박 그렇게 양아치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잘못되었다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참 어리석게도 저는 아버지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를 그런 식으로 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이 저로선 당연한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아빠가 나를 먼저 배신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라도 스트레스를 풀고 슬픔을 이겨낼 수밖에 없어. 제가 그렇게 제 슬픔에 빠져서 주변을 돌아보지 못할 동안 친할머니는 그런 제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몇 년을 힘들게 고생하셨어요. 심하게는 저 대신에 피해자 부모에게 사과를 하느라 허리를 숙이는 친할머니의 모습도 많이 보았고 제가 혹여나 소년원이라도 갈까 어떻게든 빌고 비면서 우리 손주 교도소만 안 가게 해주세요. 라며 합의를 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친할머니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그런 친할머니조차 전부 짜증이 났습니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것들은 다 제 주변 사람 같았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저는 고등학생이 돼서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계기였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망나니처럼 지내는 생활이 너무 허망하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난리를 쳐봤자 아버진 단 한 번도 나를 보러 오시지 않는데. 어쩌면 저는 아버지의 관심을 끌고 싶어서 그렇게 나쁜 짓들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아버진 내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마음 깊이 인정하는 순간 그때서야 친할머니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는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무도 죄송해서 할머니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수십 번도 넘게 사죄했습니다. 할머니, 내가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나 할머니 없으면 못 사는데 내가 너무 철이 없었어. 미안해, 할머니. 괜찮다. 우리 손주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린 게 나는 너무 기쁘단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런 할머니 덕분에 뒤늦게라도 저는 공부도 한번 손에 잡아보고 예전과는 다르게 바른 학생으로서 새로운 3년을 보냈습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제가 이전에 저질렀던 짓들이 할머니의 가슴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남겼을지 상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죄송한 만큼 더 노력하기로 결심을 하고 때로는 코피까지 쏟아가며 공부를 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공부도 때가 있고 정말로 타고나는 게 있긴 한지 노력을 한 만큼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제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많이 고민했어요. 언제까지 할머니가 주시는 용돈이나 받으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벌써부터 너무 진로 고민은 안 해도 돼. 물론 나중에 뭘 하고 싶은지를 생각하는 건 좋지만 너는 지금 학생이잖니. 지금이나 이때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즐기면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네가 나중에 뭘 하고 싶은지도 알게 될 거야. 친할머니는 제게 언제나 나침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제가 길을 잃고 헤맬 때 저는 할머니 덕분에 올바른 방향을 잡고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할머니와 살고 싶었고 제가 그동안 속썩인 게 있는 만큼 나중에 어른이 돼서 돈을 많이 벌면 꼭 친할머니에게 효도하리라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친할머니는 제가 성인이 되던 해에 제 생일조차 함께하지 못하고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보다도 훨씬 슬퍼서 몇 날 며칠을 눈물을 흘렸습니다. 빈집에 더 이상 할머니가 없다는 것이 가슴에 사무쳐 일부러 모텔 같은 데서 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러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에 대한 슬픔을 할머니 덕에 이겨낼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성인이고 정말로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가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아야 돼. 할머니 몫까지. 대학을 갈까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좋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중간한 대학을 가봤자 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대뜸 동네에 타일집을 하는 아저씨를 찾아가서 타일 기술을 배웠습니다. 다행히 아저씨께서 어린 놈이 벌써부터 씩씩하네 라며 무료로 기술을 알려주신 덕에 돈을 아끼면서도 현직에서 직접 쓸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남들에 비해 엄청난 재능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다행히 배우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일을 익히는 속도가 남들보단 괜찮다 보니까 남들이 기술 2개 배울 때 전 3개 배울 수 있었고 나중에 가서는 아저씨를 따라서 직접 현장에 가서 제가 배운 기술들을 활용해보는 시간들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살면서 저에게는 좋은 일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악 물고 살다 보니까 친구도 생기고 연애도 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좋은 부모님 아래에서 편안하게 자란 아이들을 보면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이 너무 눈에 띄어 그런 것들이 부럽기도 했지만 이젠 더 이상 예전처럼 그 상실감에 시달리며 우울감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기에선 어떤 할머니의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날 믿어주시고 지지해주셨던 할머니. 늘 내게 잘할 수 있을 거라며 느긋하게 마음 가져라 용기 주셨던 할머니. 할머니를 떠올리면 정말 나 역시 뭐든 할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30살이 될 때쯤에는 놀랍게도 전 제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차려서 아래에 직원들도 두고 조금 더 본격적으로 타일 일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다른 큰 규모의 회사들만큼 일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주 작은 건수라도 성실하게 공사에 임하다 보니까 신뢰가 쌓여서 아름아름 저희 회사를 찾아주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참으로 뿌듯하고 보람차서 밤잠도 아껴가며 일을 했습니다. 당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공사도 중요하고 회사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당신이 건강해야지.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때 저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도 있었습니다. 몸이 힘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여자친구의 위로, 그리고 앞으로 가정을 꾸려나감에 있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목표가 저를 끝까지 일으켜 세우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혼식이 정말 코앞까지 다가왔을 때,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없었던 너무나도 큰 규모의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간만에 회사에 큰 건수의 공사 의뢰가 들어왔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직원들 모두와 이거 제대로 해내면 우리 업계에서도 이름 날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며 모두가 신나할 정도의 일이었습니다. 보통 우리 같은 신생회사 또는 젊은 대표가 있는 곳엔 일감을 주지 않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횡재나 다름없었습니다. 당연히 저와 직원들 모두 거의 사활을 걸고서 그 어느 때보다도 완벽한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계속 핑계를 대면서 공사 대금을 주는 날을 차일피일 미루는 겁니다. 지금쯤에는 공사 대금을 주셔야 합니다. 이제 더 미루시면 저희가 너무 힘들어져요. 아유, 저희가 미루고 싶어서 미루는 것도 아닌데 그거 너무 저희를 압박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말로 호소를 해도 오히려 그쪽은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덕분에 저는 직원들 인건비도 전부 제 돈에서 빼서 해야 했고 심지어는 갖고 있는 돈으론 터무니없이 부족해서 지인들한테 사정사정 해가며 10만 원, 20만 원씩 빌리고 그러고도 모자란 돈은 대출까지 받아서 메꿔야 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공사를 해나가면서 저축하는 규모가 늘고 있었는데 졸지에 회사를 차리기 전보다 더 가난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쫄딱 망할 지경이었죠. 정말 진지하게 한 푼이 아까웠던 시기인지라 아내에게는 너무도 미안하지만 저도 모르게 혼자서 결혼식이라도 취소해서 돈을 아낄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를 믿어주고 옆에서 도와준 아내에게 그건 정말 못할 짓이기도 하고 이미 결혼 준비를 다 끝마친 상황에서 결혼을 취소한다고 해봤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그리 많지 않았기에 결국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결혼식 자체가 너무도 행복했지만 이제 아내와 정식으로 부부가 되고 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컸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갑자기 이렇게 사정이 안 좋아지지만 않았어도 당신이 가고 싶어하는 해외로 신혼여행 가는 거였는데. 신혼부부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 신혼여행조차 저희는 가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운해하고 실망하고 화를 내도 전 겸허히 받아들일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힘든데 나라고 신혼여행 가고 싶겠어? 우리 앞으로 같이 있을 날들밖에 없잖아. 신혼여행은 언제든지 가도 상관없지.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그런 것만 생각해. 내 걱정하지 말고. 라며 오히려 저보다도 더 어른스럽게 저를 위로했습니다. 아내는 제 인생에서 친할머니 다음으로 제게 힘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친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이렇게 제 분에 넘치는 착한 아내를 얻을 수 있게 된 것도 어쩌면 할머니가 혼자 남을 저를 생각해서 좋은 짝을 점지해 주신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도 가끔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친할머니와 성품이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고 나서도 신혼여행은 가지 않고 타일 일을 하고 빚을 갚는 데 신경을 썼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닥치는 대로 다 받았고 자는 시간을 현저히 줄여가면서 어떻게든 다른 쪽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는지도 찾아봤어요. 솔직히 제가 혼자 살았으면 그렇게까지 빠르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내를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혹사하다시피 제 몸을 굴렸어요. 오늘 하루는 당신도 쉬어. 당신 결혼식 끝나자마자 일하느라 축의금도 제대로 정리 안 한 거 알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당신 계속 이렇게 놔두면은 계속 밖에서 돈 벌려고 본인 건강은 신경도 안 쓸 것 같으니까 오늘 하루는 집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축의금이나 정리해줘. 제 건강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했지만 결국 몇 번의 실랑이 끝에 아내의 성화에 그냥 못 이기는 척 아내 말을 듣고는 거실에 앉아서 하나하나 축의금을 정리했습니다. 저나 아내나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가지고 솔직히 축의금 액수는 그나마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정말 친한 친구들이 많이 와서 그런지 생각보다는 돈이 꽤 됐습니다. 결혼식 값은 물론 빚을 갚는데도 약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나하나 명단을 대조하며 축의금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른 것보다 유독 더 낡은 봉투를 하나가 무슨 박스 테이프로 칭칭 감겨져 있더라고요. 물론 봉투가 열려서 돈이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풀칠을 한다던가 테이프를 하나 붙여서 고정시키는 일은 많았지만 그렇게까지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별 이상한 사람이 다 있네. 왜 축의금을 이렇게 줬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위로 가장 윗부분을 자르고 봉투를 열었는데 저는 제 눈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돈은 무려 수표로 5억 원이었습니다. 현실감이 없는 금액에 몇 번이고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5억 원이란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누가 대체 이렇게 큰 돈을 줬지? 부모가 그저 결혼식으로 온전히 지원해줘도 억 단위가 되기 힘든데 어떻게 축의금으로 5억 원이 들어올 수가 있는지 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봉투를 가지고 일어나려는데 자세히 보니까 안에 돈 말고 웬 편지 봉투도 하나 있더라고요. 아내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편지 봉투는 먼저 읽어봐야 할 것 같아서 편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축의금으로 든 5억 원보다도 더욱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사랑하는 정식이에게. 정식아, 엄마야. 사실 엄마라고 이야기하기에도 너무나 미안하구나. 어릴 적 너를 떠나온 것에 대해서 수십 년도 넘게 후회를 하고 있었단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용기를 내지 못한 나를 부디 용서하지 말으렴. 나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단다. 하지만 네가 어떻게 알고 있던 엄마가 네 곁에 없었던 것은 절대로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너무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엄마는 무서웠단다. 너희 아빠의 바람기가. 엄마는 아빠를 너무도 사랑했기에 결혼을 했고 그로 인해서 너를 낳았단다. 그래서 한평생 너와 아빠와 새 가족이서 오손도손 살고 싶었어. 하지만 아빠는 그렇지 않았단다. 아빠에겐 다른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고 아빠는 언제나 엄마가 자신을 방해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 매일같이 이어지는 손찌검에 나는 점점 피폐해져 갔단다. 아직 어린 너를 끌어안고자 정식이가 있으니 버텨야겠다고 수십 번, 수백 번을 외면서 어떻게든 나를 바로잡으려고 했지만 결국 겁쟁이인 나는 너를 떠나올 수밖에 없었단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나 자신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너를 떠나왔다고 해도 너를 지켜보지 않을 순 없었어. 너를 버린 엄마를 이해해달라는 게 아니란다. 그저 네 곁에 내가 없었던 것이니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아주길 바랄 뿐이야. 이유가 어찌됐든 나는 결국 너를 버리고만 못난 엄마다. 네가 그동안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면 이 돈 또한 사실 별것도 아닐 수 있어. 비록 나의 미안함을 온전히 다 전해주지 못할지어도 네가 조금이나마 이 돈으로 행복했으면 좋겠다. 부끄러움과 죄스러움에 네 앞에서 엄마로서 당당히 나타날 순 없지만 언제나 먼발치에서 네가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응원하마. 사랑한다, 내 아들. 나에게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지금보다 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 저는 편지를 본 즉시 당시 저희를 대신해서 축의금을 받아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 친구가 축의금을 하나하나 열고 봉투 안에 금액을 기입해 주었기 때문에 제가 집에서 그걸 대조하고 있었던 건데 유일하게 제 친엄마가 준 축의금 봉투만 꽁꽁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다른 봉투는 다 열어져 있고 금액도 쓰여져 있는데 이 봉투만 테이프가 붙어 있는지 황급히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말하더군요. 처음 보는 분이어서 얼굴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어떤 아주머니였거든. 근데 그 아주머니가 봉투를 주면서 이거는 너만 볼 수 있게 따로 챙겨달라고 나한테 부탁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너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인 줄 알고 알겠다고 하고서 일부러 그것만 안 열어놨던 거야.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일단은 알겠다. 끊자. 친구가 재차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도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죽었다고 알고 있던 친어머니가 살아있었으며 제 결혼식에까지 왔다 갔다니. 여보,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왜 그래? 우리 엄마가 살아있었대. 뭐? 정말이야? 아내 역시 제 말에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저도 믿을 수 없는 감정을 추스르며 그 편지를 확인한 이후 저는 친어머니를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 수소문을 시작했습니다. 사정을 들은 아내 역시 시어머니가 꼭 뵙고 싶다면서 저를 도와서 시어머니가 어디 있을지 함께 찾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런 정보가 잡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더 애달픈 마음입니다. 혹시나 제 친어머니가 우연찮게 이 사연이라도 들을 수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내봅니다. 어머니, 만약에 사연을 듣게 되신다면 제발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 앞에 나타나지 못하신 그 마음 이해합니다. 허나 저는 이깟 돈보다 저를 사랑해 주실 어머니가 더 필요합니다. 저한테 죄송해야 할 것 하나 없어요. 전부 이해하니까 지금이라도 제 가족이 되어주세요. 한평생 두 아들과 딸 하나를 키우느라 제 모든 인생을 쏟아부었습니다. 저야 비루 먹고 살아도 아이들 하나는 제대로 키우겠다는 일념이었습니다. 남편도 어디 한눈 안 팔고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고 저만큼 아이들을 사랑했기에 그래도 부부가 합심해서 힘내서 살다 보니까 하는 일도 다 잘 되고 나중에 가서는 다른 집에 비해서도 제법 여유 있게 살았습니다. 저처럼 자식 키워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성인이 된다고 해서 애들이 제품을 바로 떠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자식들이 어른이 됐음을 제대로 실감을 하는 건 바로 시집장가 갈 때인 것 같아요. 둘째, 셋째, 그리고 조금 늦게 결혼한 첫째까지 다들 자기 아내, 남편 찾아가지고 신혼집 꾸려서 사는 거 제 눈으로 똑똑히 본 다음에야 비로소 저는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제 남편도 저도 자식들 키우느라 폭삭 늙었지만 그래도 제법 서로를 좋아했고 긴 세월 동안 정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내리라 다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어디 여행이나 좀 다녀올까요? 애들 키우느라 바빠가지고 여행은커녕 외식도 몇 번 못했는데 이제는 애들도 다 시집 가고 장가 갔으니 지금부터라도 우리 둘만의 인생을 살아야지요. 남편의 주름진 손을 잡으면서 했던 저의 말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밤새 어느 곳을 여행에 갈지, 여행에 가서 무엇을 할지, 말뿐이긴 해도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서 저희는 몇십 년 만에 가지는 여유를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여행을 가려고 본격적인 준비를 하려던 순간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만성 신부전증이었습니다. 평생 주기적으로 투석을 하지 않으면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살지 못한다는 병이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저도 자식들도 남편을 돌보느라 애썼습니다. 젊은 나이가 아니었던지라 남편은 그 병을 계기로 눈에 띄게 쇠약해졌습니다. 제법 당당한 풍채를 지니고 있었는데 살이 빠져 왜소해지고
눈밑이 거뭇해서 정말 당장이라도 죽을 것만 같이 보였습니다. 자식 녀석들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저는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대로 영영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죠. 결과적으로 저의 예측이 들어맞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은 1년가량 저희 옆에서 버텨주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고 자식 녀석들도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저 역시 남편과 함께 살던 집에 돌아갔는데 텅 빈 채에 약한 불만 켜져 있는 집안을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 집이 이렇게 컸었나? 애초에 평수가 무척 넓은 집이었기에 남편과 있을 때도 집이 크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없는 이 집은 크다 못해 제 마음을 너무도 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남편과 함께하던 집에서 혼자 살아야 한다는 것은 제 생각보다 더욱더 큰 각오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 녀석들 괜히 신경 쓸까봐 나는 괜찮다. 네 아버지 몸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나는 어느 정도 이럴 것도 생각을 하고 있었어. 괜히 내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너희 삶 잘 살아라. 라며 의연한 척 굴었습니다. 혼자 있고 싶지가 않아서 일부러 생전 가지도 않던 동네 경로당에도 들리고 비슷한 나이대의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어울려도 보고 늦게까지 산책을 하러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하다가 와도 집에만 들어오면 남편이 없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스스로도 여실히 느껴질 정도로 말이죠. 참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살면서 많은 이들의 죽음을 보았지만 이렇게까지 정말로 혼자 남았다는 생각이 드는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혼자서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끙끙 앓는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저조차도 예상치 못하게 저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남 내외였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아내가 어머니 좋아하는 오징어 숙회한다고 장도 봐왔으니까 이따가 저희랑 같이 저녁 들어요. 청소는 아직 안 하셨죠? 도와드릴게요. 둘째와 셋째는 제가 사는 곳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남 내외는 기껏해야 차로 10분 정도의 거리에 있었기에 남편이 살아있을 적에도 둘째와 셋째는 자주 못 봤을지언정 장남 내외는 오다 가다 마주치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남편 죽고 장남한테 조금은 기대고 싶은 마음이 없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로서 자기 가정 꾸린 아들 녀석한테 짐을 떠넘기기가 싫어서 혼자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괜히 전화라도 하거나 얼굴 보면 약해질까봐 연락도 제대로 안 하고 있었는데 장남 내외는 먼저 저를 찾아주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남은 제가 걱정이 된다는 것이 이유였죠. 어머니, 말은 괜찮다고 해도 매일 아버지 생각나서 힘드시잖아요.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저희 생각해서 일부러 괜찮다고 이야기하시는 거 알지만 그래도 자식인 저한테 좀 기대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어머님. 어머님이 저나 그이한테 죄송해 하실 거 하나 없어요. 앞으로도 저희가 자주 들릴 테니까 필요한 거 있으시거나 아니면 조금 적적하다 싶으실 때 아무 때나 연락 주세요. 장남이랑 며느리가 따뜻한 말 골라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이 먹고 주책이지만 눈물이 찔끔찔끔 날 뻔했습니다. 사실 장남은 저희 부부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바로 결혼 때문이었죠. 마흔이 넘어서도 장가를 가지 않아 골머리를 썩혔었는데 결국 좋은 신부감을 얻어 지금 이 애미한테 큰 힘이 되어주니 그래도 내가 자식놈 하나는 제대로 키웠다 싶고 며느리도 너무 마음씨 예쁘고 성품이 곱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먼저 저한테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저도 그때부터는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장남 내외 집에 있을 것 같은 시간에 전화도 걸고 손주도 볼 겸 제가 집에 가기도 했습니다. 둘째와 셋째도 제 걱정이 됐는지 종종 안부 연락을 했는데 만약 이전처럼 혼자 있었으면
마냥 행복하고 기쁘게 받을 수 없었겠지만 장남내외가 계속해서 저를 많이 도와주고 함께 있어줘서 그때서야말로 진심으로 자식들에게 나 정말로 괜찮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장남내외는 1년을 넘게 제 곁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같은 집에 살진 않았지만 못해도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얼굴을 보았습니다. 종종 죽은 남편이 생각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처음처럼 외롭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장남이 제게 그러더군요. 어머니, 혼자서 이 아파트에 살긴 조금 힘들지 않으세요? 물론 저랑 아내가 자주 찾아오긴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혼자 있는 시간이 긴데 저랑 아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어차피 지금 1년 가까이 어머니랑 함께 지냈고 아내도 어머니가 너무 좋다고 해서 괜찮으시면 이 집을 팔고 저희 집에서 함께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머님. 어머님도 손주들 더 자주 보고 싶기도 하시잖아요. 저희도 어머님 댁에 들릴 때 가급적이면 매번 애들 좀 데리고 오고 싶긴 한데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도 있고 그렇다고 어머니가 매번 오시기에는 가깝긴 하더라도 힘드실 테고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 저희랑 함께 살아요. 네? 솔직히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장남 내외의 말이 기쁜 것은 맞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같이 살게 되면은 결국엔 장남이 저를 죽을 때까지 모신다는 것과 다름없는데 그러기에는 미안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편과 한평생 살아온 집을 판다는 것을 스스로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생전 남편과 아주 애틋하게 지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부로서 서로 믿고 의지해왔고 그런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남편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 집을 판다는 것은 저로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민을 할 때마다 장남 내외가 자기들이 효도 열심히 하겠다면서 몇 번이고 저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래, 언제까지 여기서 살 수도 없는 노릇이니. 결국 저는 장남내외의 설득으로 지금의 집을 팔고 장남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살던 곳보다 집은 조금 좁았지만 혼자가 아닌 다른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제게 너무나도 큰 위안이 되었어요. 장남이나 며느리가 일을 하러 나가더라도 집에 손주들이 있으니 손주들을 돌보면서 지냈고 주말이면 가끔 장남이 어머니, 외식하러 가요. 라고 하며 온 가족이서 고기도 구워 먹고 그랬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니 당연히 장남 내외에게 고마운 게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주놈들 밥도 가끔씩 차리고 청소기도 돌리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지냈더니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던 집도 이제는 익숙하고 그러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원래 같았으면 진즉 귀가를 하고도 남았을 아들이 늦게 오더라고요. 며느리에게 물어봐도 글쎄요, 오늘 야근한다고 그랬었나? 하면서 모르는 눈치고 근래 들어서 그렇게까지 늦게 들어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전 자연스럽게 걱정이 됐습니다. 며느린 일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먼저 재우고 저 혼자서 새벽까지 깨어있는데 한 2시에서 3시가 될 무렵에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잔뜩 술에 취해 있는 상황이었죠. 평소 술도 잘 안 먹는 녀석이 웬일인가 했습니다. 근데 장남이 거실에 앉아있는 저를 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겁니다.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다가가서 왜? 무슨 일이냐? 라며 달래려 들어도 아들 녀석은 입술을 꽉 깨물면서 울기 바빴습니다. 나이도 50은 넘게 먹은 녀석이 뭐가 이리 슬픈 일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는지 간신히 진정시키고 거실에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너 요새 뭐 힘든 일 있니? 평생 술도 한번 제대로 안 마셔본 놈이 이렇게까지 취해가지고 새벽에 들어오고. 어머니, 저 사실은
아들은 제 앞에서 길고 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회사를 잘 다니고 있던 아들은 몇 달 전부터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 사업을 할 생각으로 사업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점점 규모가 커져서 이제는 제대로 들어가서 일을 그만두고 사업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 사직서까지 내고 추가적인 투자를 좀 받아보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던 와중에 함께 사업을 하기로 했던 친구가 중요한 자료를 빼가지고 도망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상승 궤도에 거의 들어섰던 사업이 사실상 망하게 생겨 그 충격으로 밤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한탄을 하다가 온 거였습니다. 어머니, 이런 말 하는 거 정말 염치였지만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사업 잘 되면 제가 꼭 다 갚을게요. 아직 애들도 어린데 저 이대로 무너질 수 없어요. 어머니, 저 좀 제발 살려주세요. 한평생 살면서 저한테 돈 달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했던 장남입니다. 근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50살이 넘어서 늙은 애미한테 안겨 펑펑 우는 장남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안쓰럽고 짠하고 그날 밤 저는 장남을 꽉 껴안아주고 다독여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편을 잃고 혼자 외로워하며 힘들었을 때 장남이 도와줬던 것들이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아직 어린 손주들을 보고 있자니 장남의 성공을 도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고민하다가 이전에 살던 아파트를 판 돈 9억을 아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연신 고맙다고 자기가 정말 잘하겠다며 또다시 재차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그런 아들의 등을 토닥거렸습니다. 인생이 다 그런 거라고. 그렇게 힘든 일을 겪고 나면은 비 온 뒤에 땅이 굳듯이 더 위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거라고요. 그 9억을 넘겨준 뒤 확실히 장남 내외는 이전보다 훨씬 더 편해진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분명 그전까지만 해도 저한테 죽고 못 살듯이 잘해주던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시작은 무척이나 작은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다 늙어서 할 일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매일같이 만나고 싶을 만한 친구가 동네에 있는 것도 아니라 저는 늘 평일이나 주말이나 오후 늦음마간 시간까지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보통 며느리는 자기들이 먼저 밥을 먹고 제가 일어났을 시간에 맞춰서 한 번 더 밥을 차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전혀 그런 말 안 하다가 그날도 여느 때처럼 오후 4시쯤 기상을 해가지고 밥을 먹기 위해서 거실에 나가는데 며느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다음부터는 저희 식사하는 시간 맞춰서 일어나 주세요. 어머님이 혼자 너무 늦게 일어나서 제가 밥을 2번 차려야 되는데 솔직히 그거 너무 번거롭거든요. 응? 알았다. 그래. 며느리 입장에서 번거로울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함께 사는 몇 년간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너무 새삼스럽게 이야기를 하니 제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서운하더군요. 그래도 며느리가 불편하다고 한 만큼 알았다고 하고서 이후부터는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가지고 일찍 밥을 먹고 잠이 모자라면 그 이후에 자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검은 옷 빨래는 따로 놓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 세탁기 안에 넣어두시면 어떡해요? 어머님이 자꾸 이러시면 제가 계속 일을 해야 하잖아요. 정말 짜증나게 하네. 아니, 실수할 수도 있지. 그걸로 이렇게까지 큰 소리를 내니? 어머니가 일을 2번 시키시니 그렇죠. 앞으로 주의 좀 하세요, 제발. 애처럼 굴지 마시고요. 전에는 애초에 말조차도 꺼내지 않았을 것들을 가지고 며느리가 과하게 언성을 높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남한테 호소할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집에 들어오면 장남이 와가지고는 늘 저한테 말도 걸고 오늘 뭐 하셨냐,
뭐 드셨냐 이런 거 묻고 그랬는데 이제는 집에 와서 저를 보더라도 흘끗 눈길만 주고는 아무 말도 거의 없는 사람인 것처럼 굴었습니다. 도저히 분위기에 적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걸로도 모자라서 아들이 제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참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지금 다시 쓰려 해도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 요양원에 가면 어머니랑 함께 어울려 놀 만한 친구분들도 많을 텐데 하루 종일 저희 없이 집에만 계시는 것보다는 요양원에 가서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솔직히 이제 어머니도 아버지 돌아가신 아픔도 많이 없어졌을 테고 요양원 쪽에 가서 사시는 것도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시설도 엄청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요양원을 가라고? 네. 제 친구 어머님도 요양원 가시고 많이 좋아지셨대요. 거기 생활이 아주 즐겁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늙고 힘이 없다곤 해도 그래도 죽을 병은 아직 없고 나이에 비해서는 건강하며 몸도 쌩쌩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그 9억을 준 뒤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없어지질 않았습니다. 너무도 뻔뻔하게 구는 장남을 보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오르고 남편과 함께 살았던 그 아파트를 판 게 너무도 후회되었습니다. 전 당연히 절대 요양원 같은 건 안 간다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초에 혼자 살겠다고 하는 거 데려온 사람이 누구냐? 너 아니냐? 지금 너네가 사정이나 엄청 안 좋으면 또 모를까? 내가 아파트 판 돈 9억까지 줘가지고 여유롭게 살고 있으면서 나를 내쫓겠다는 거는 결국에 나한테 돈을 뜯는 게 목적이었던 걸로밖에 생각이 안 된다. 그리고 드디어 하고 싶은 말을 했죠. 네가 설마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는 절대 못 나가니까 그런 줄 알아라.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믿기지가 않는 상황에 피가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남 내외는 저를 내쫓겠다고 아주 작정을 했는지 이번엔 손주 핑계까지 대가며 저를 내보내려고 안달이었습니다. 어머님, 성원이도 지금 공부할 나이 됐어요. 근데 집에 할머니가 맨날 있다고 불편한 모양이에요. 저나 남편이야 일 나갔다 들어오니까 원래 같으면은 애가 집에 혼자 있으면서 좀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저랑 남편이 나갔다 와도 어머니가 계속 집에 계시니까 공부도 잘 안 된다고 하고 어머님도 성환이가 성적 못 나오는 걸 바라진 않으시잖아요. 아니면 어머님 욕심 때문에 하나뿐인 큰손주 공부 못해도 괜찮으세요? 뭐라고? 지금 손주 들먹거리는 거냐? 기가 막히는구나. 들먹거리는 게 아니고 사실이에요. 어머니 존재가 방해가 된다고요. 우리의 공부하는데. 며느리 이야기에 정말 밤새 울었습니다. 너무 서럽게 그지없었어요. 그 이후로 장남과 며느리는 이전보다도 더욱더 저를 꽂아놓은 보릿자로 취급을 하고 제대로 밥도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서럽고 서러워서 일부러 제가 굶은 적도 많습니다. 하지만 예의상으로라도 식사할 거냐 물음조차 안 하더라고요. 괜히 다른 자식들 신경 쓸까봐 미안해서 장남 내외가 저를 홀대하기 시작한 이후로도 가끔 둘째나 셋째에게서 연락이 오면은 잘 지내는 척하고 있었는데 이젠 그러기도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다가 둘째 아들한테 전화를 해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나 이제는 여기서 못 있겠다. 내가 너랑 막내 신경 쓸까봐 일부러 다 괜찮은 척하고 이야기를 안 했는데 도저히 서러워서 살 수가 없다. 어미로서 이런 이야기하기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지만 나 좀 데리고 가서 살아라. 그 전화를 한 다음 날 둘째는 화가 난 얼굴로 장남네 집에 찾아왔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는 둘째와 뻔뻔하게 그에 응대하는 장남 내외 덕에 집이 아주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둘째는 둘째대로 절 이런 취급을 한 장남에게 형은 진짜 인간도 아니다라며 이를 갈았고 장남은 장남대로 어머니 한번 모시지도 않은 놈이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라며
화를 냈습니다. 그 콩가루 같은 꼴을 보고 있자니 이제는 정말 저로서도 한계였습니다. 애초에 돈 때문에 나를 모셔놓고 둘째한테 온갖 생색을 다 내는 꼴에 울컥 화가 치밀어 둘째 앞을 가로서고 장남 녀석에게 대차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는 이 늙은 어미를 버렸다. 네가 얼마나 호시탄탄 나랑 네 아비 살던 아파트를 노렸는지 내 아주 뼈저리게 느꼈다. 근데 너는 아마 몰랐을 거다. 나한테 그 아파트 말고도 재산이 더 있다는 거. TV 보면 자식들이 유산 가지고 싸우는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우애 좋게 살고 있던 자식들이었지만 덜컥 겁이 났던 저는 젊었을 적부터 일부러 자식들에게 내가 땅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건물이 뭐가 있는지 전부 이야기를 안 해놓았습니다. 나중에 가서야 괜한 짓 했나 싶긴 했지만 이제 보니 제 행동이 아주 선견지명이었더군요. 만약 장남 녀석이 제 남은 재산까지 다 알았으면 분명 그 돈까지 자기가 다 받아먹은 다음에 저를 내쳤을 테니까요. 내가 혹시나 싶어서 지방에 있는 땅이며 아파트는 다 숨겨두고 있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던 아파트가 내 재산의 전부인 줄 알았겠지만 사실 그 다른 재산에 비하면 그 아파트는 푼돈밖에 안 돼. 나중에 죽으면 너네한테 골고루 물려주려고 했지만 이렇게 된 이상 난 너 같은 놈한테 남은 내 재산 한 푼도 못 준다. 나 죽으면 둘째와 셋째한테만 골고루 나눠달라 유언장 쓸 거니 그런 줄 알아라. 뭐라고요? 어머님, 잠시만요. 그 길로 저는 장남네를 나와서 둘째네 집에 갔습니다. 참으로 화가 나게도 장남내외는 제가 남은 재산이 더 있단 소리에 눈이 횟가닥 돌기라도 했는지 자기들이 너무 잘못했다며 제가 오해한 거라느니 어쩐 거라느니 온갖 이빨린 소리를 해댔습니다. 그 모습에 분노와 함께 허망함이 밀려왔습니다. 자식놈들 키우려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기껏 힘들게 키워놨더니 부모 재산을 뺏지 못해서 안달이 난 모습이나 보이고 만약 장남이 정말 진심으로 저에게 용서를 비는 것 같았다면 미련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전 그래도 용서했을 겁니다. 괘씸하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십 년을 넘게 키워온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릎을 꿇고 비는 장남의 행태에는 진정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저 제게 남은 재산을 탐내는 그런 탐욕밖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희망을 가졌지만 마음이 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남남으로 살 생각으로 장남내외 번호도 다 차단을 해두었고 셋째에게도 전화를 해서 너희 첫째 오빠랑 나 연 끊었다. 그러니 혹시 너한테 전화 와서 나랑 연락되냐고 물어도 절대 이야기해주지 말아라. 라며 못을 박았습니다. 한참을 저랑 연락을 하려던 장남내외는 제가 연락을 안 받자 한동안 조용한가 싶었습니다. 저도 이제야 모든 게 끝났구나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남은 제 나머지 재산에 본인도 지분이 있다면서 소송을 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형이 얼마 전에 회사에 찾아왔었어. 아니, 그 녀석이 무슨 이유로 네 회사에 찾아가? 엄마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야기를 하더라. 장남이 아예 둘째 회사에 찾아와가지고는 나는 이렇게 못 끝내. 어머니 재산 나도 분명히 소유권 있어. 그러니까 너 혹여나 너랑 막내만 재산 타먹을 생각 하지도 마라. 나 소송 준비할 거니까. 라며 으름장을 놓고 갔답니다. 둘째 녀석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는데 나 참 기가 차서 어이가 없습니다. 자식 녀석의 밑바닥까지 엿본 기분이었습니다. 소송을 걸든 말든 상관은 없었지만 정말로 소송에서 이기기라도 해서 제 재산을 조금이라도 가져가게 될까봐 저도 지금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미리 유언장을 쓴 다음에 공증을 받고 장남 내외 집에서 살 때 장남이랑 며느리가 있었던 짓에 대한 증거 자료들이라도 찾아서 남겨놓으면 나중에 제가 죽었을 때 둘째랑 셋째한테만 재산을 가게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진지하게 대비를 하면서도 제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장남이 재산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한 방비를 하고 있다는 이 사실조차도 너무 허탈하고 속이 상합니다. 긴 시간 정말로 자식들만 위해서 살았다고 자부하고 그 와중에도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신경 써서 훈육했는데 그냥 처음부터 제가 자식을 잘못 키운 건지 배 아파서 낳아준 부모인데 이제 더 이상 뜯어낼 돈이 없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는 자식놈이 설마 제 자식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텔레비전에서 가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맨날 혀를 차면서 저 부모는 얼마나 부모 노릇을 못했길래 자식한테 저런 취급을 받나 싶었는데 모르겠네요. 둘째와 셋째는 제 잘못이 아니라고 위로해주지만 그 마음이 고마운 한편 장남으로 인해 생긴 상처는 쉬이 낫질 않습니다. 전 이제까지 누구를 위해서 살았던 것일까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하기 뭐하긴 하지만 재산은 살아생전 자식에게 주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전 거짓 눈물로 속아 이런 꼴을 당했지만 여러분들이 힘들게 모은 돈 차라리 다 쓰고 죽으세요. 그게 가장 현명한 일입니다. 자식은 대학교까지 가르쳤으면 그걸로 족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글 보고 미련하다고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 미련해서 이런 꼴로 살고 있으니 제 사연을 보시는 분들은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